우리가 실제 이렇게 기술사 문제를 한번 보고 좀 필요한 해설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고 우리가 이제 4교시까지 있는데 1교시의 형태를 보면은 1교시 13문항 중에서 10문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10점으로 선택되어 있고, 그래서 1교시는 대체로 보면은 이 13문항 전부 다가 제가 강의하는 정규 실전반에서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구조역학하고 재료역학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구조역학하고 재료역학이 한 문항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도 이렇게 나중에 답안지를 한번 보겠지만 답안지를 할 때 막 이렇게 소설처럼 그냥 이어서 쓰기보다는 좀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구분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교시부터 4교시는 보면은 6문항 중에서 4문제를 선택해서 각 25점에서 4문제에서 100점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구성이 6문항 중에서 이 제가 강의하는 정규 실전반이 강의에서 한 5문항이 논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역학에서 한 문항 정도 논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강의하는 정규 실전반 강의를 들으면은 충분히 여기에서 4문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역학을 풀지 않고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모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역학도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알 수 있으면 풀어놓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2교시의 문제도 이렇게 문제가 계산 문제도 좀 보면은 1번에 예를 들어서 뭐 재료계수, 그 다음에 2번에 뭐 예를 들어서 FR의 산정, 3번에 뭐 이렇게 뭐 쭉 해서 뭘 선정하고 처짐 산정하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좀 나누어서 쓸 수 있는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평소에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도 답안을 모든 게 우리 책이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거를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시험 칠 때도 이제 그러한 게 습관이 돼서 답안을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하는 거를 이렇게 좀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 우리가 답을 한번 이렇게 좀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교시까지 6문항이 나왔는데 1교시 1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프리텐션, 이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뭐 이런 프리텐션 공법에 대한 거는 우리 교재에서도 나와 있는데 전형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프리텐션 공법의 장단점, 여기도 보시면은 답안지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1개요. 그냥 쭉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막 답안을 적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리텐션 방법의 제작 방법이 어떻고, 제작 순서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응력 전달 방법이 어떻고, 장점하고 단점,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 쓸 수 있는 프리텐션 공법의 장단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단점만 적을 게 아니고, 프리스트레스 공법이 뭐다, 그 다음에 프리텐션 방식은 주로 뭐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답안지 실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은 한 페이지 풀로 차거나 또는 2페이지 정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10점 만점에 감점이 없이 10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프리텐션 공법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란 하중에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반대로 내력을 줬다 그랬잖아요. 아까 같이 PS를 프리스트레싱을 단면 내부에서는 압축력으로 줘가지고 이런 거를 콘크리트를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고 그러는데, 이 제작 방법에 따라서 프리텐션, 포스트 텐션 방법으로 분류를 한다. 여러분들이 프리 하면 어원이 뭡니까? 먼저 사전,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 긴장, 이거는 포스트 하면은 사후의 긴장,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프리텐션 방식은 뭐냐면은 이 제작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롱라인 공법하고 단일 몰드, 롱라인하고 인디비주얼 방식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쓸 필요가 없이 우리가 롱라인 공법은 이렇게 어떤 작업 거치대에 이렇게 작업 거치대를 마련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빔을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긴장을 여기 시킨다. 사전에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긴장하면은 이거는 이제 1회에 여러 개 부재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여기서는 세 개의 부재를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일 몰드 방식은 이렇게 쓰면은 단일 몰드 방식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빔을 이렇게 한 번에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만 이렇게. 그러니까 1회에 한 개 부재만 생산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개를 생산할 수 가능하다. 롱라인 공법은 이런 그 두 가지 제작 방법상에서 차이가 있다. 이거는 이제 장점이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제 좀 작업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제작 순서는 뭐냐면은 PS 강제 인장력을 사전에 제일 먼저 긴장시킨다. 사전에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우리가 탓을 하고 PS 강제를 천천히 풀어서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를 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프리라는 의미 자체가 사전 긴장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전 긴장을 하고 사전 긴장을 해놓고 콘크리트를 탓을 해서 이런 몰드를 빔이나 이런 거를 제작한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 응력 전달 방법은 뭐냐면은 PS 강성과 콘크리트 사이의 마찰력.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마찰력. 프릭션에 의해서 이거를 전달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포스트 텐션은 사후 긴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나중에 앵커리징을 가해서 앵커리징 힘에 대해서 그 정착력에 의해서 지탱을 하지만은도 이 프리텐션 방식은 마찰력에 의해서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장단점이 이제 실제 핵심인데 장점은 이런 공장 제품이다. 이게 제품의 신뢰도, 이 공장에서 이런 롱라인 공법이나 단일 몰드를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제품의 신뢰도는 높다. 그 다음에 동일 단면의 부재를 대량 생산, 이 공장에서 하니까 대량 생산해서 현장으로 실어 나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스 및 정착 장치 등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뭐 사전에 이렇게 긴장을 해놓기 때문에 시스라는 거는 사후에 포스트 텐션 할 때 이렇게 이 긴장제 이거는 관입니다. 관, 시스. 긴장제의 이거는 긴장제를 묻어두는 관인데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정착 장치도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그렇지만 또 단점은 또 이제 이런 대형 부재의 생산과 수송, 이걸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수송이 또 어렵고 이 곡선 배치가 어렵다. 이거는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주로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 프리텐션 방법은 우리가 교량에서 응용하면은 주로 PSC 빔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리플렉스 빔 이런 게 바로 프리텐션 공법에 대해서 주로 공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기로 하고 제가 대표적인 중요한 문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보면은 1. 개요, 2. 복철근보의 특징, 3. 복철근보의 해석 조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할해서 나누어서 하는 이런 답안 작성을 하는 것을 이렇게 권유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개요, 변형 유발 필요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눠서 쓸 수 있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용적 구조용 압연 강제 이런 것도 개요, 강제의 종류, 강제의 특성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죠.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 4교시에서 중요한 문제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2교시에 25점짜리도 1. 서론, 그 다음에 BIM 적용 이런 식으로 구조분야 BIM 적용 결론 이렇게 약간 소논문처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소논문처럼 1. 서론, 2. 뭐 내용, 공법의 특징, 결론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을 하면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교시 4번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장대 교량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의 문제를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교 케이블, 우리가 이제 사장교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바람 진동, 그 다음에 유해 진동 발생 시 진동 저감 방안, 그 다음에 제어 기준, 크라이테리아 이런 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교 케이블에서 바람 진동에 대한 거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우리가 좀 설계에서 사장교 설계에서 이렇게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레인 윈드 바이브레이션, 이걸 우리가 레인 윈드, 영어 그대로 풍우 진동, 바람풍에 비우자를 써서 풍우 진동. 그 다음에 갤로핑, 갤로핑은 갤로핑 그대로 원어 그대로. 볼텍스 쉐딩, 이걸 와류 진동, 일본 글자로는 와려 진동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와류 뒤에서 돌아오는, 후면에서 돌아오는 와류 진동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게 진동. 와류 진동. 와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윈드 바이브레이션의 진동 현상은 보면은 우리가 비가 오는 상태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바로 케이블 표면에서 빗물 흐름이 바람에 노출되어서 케이블 단면 형상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생기는 바이브레이션이다. 이게 여기서 이제 요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제어 기준이 보면은 SC, 이걸 우리가 스크롭톤 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스크롭톤 수. 요거를 SC 스크로톤 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로톤 수. 요 식은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됩니다. 로 D 제곱분의 M 크사이 이렇게. 요게 1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요 항목이 요걸 우리가 스크로톤 수라 그러고 로 D 제곱분의 M 크사이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M이란 거는 요거는 여기에 단위 길이당 케이블 질량. 요걸 사실은 좀 고치겠습니다. 단위 길이당 케이블 질량이니까 실제로는 요 킬로그램 퍼 메타 이게 많이 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 감속의 수, 요거는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0.2% 바로 그 사이 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기 밀도 요것도 보면은 공기 밀도도 요 값보다는 사실은 1.25 요게 많이 쓰입니다. 1.25 이건 뭐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킬로그램 메타 삼성 이렇게 케이블 직경은 메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스크로톤 수가 로디 제곱분의 M 크사이니까 요게 10보다 커야 된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표면이 매끄러운 경우에 우리가 표면 처리하지 않고 표면이 매끄러운 경우에 요렇게 요거는 우리가 1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처리를 했다 하면은 4보다 크면 됩니다. 일본의 학자인 후지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해서 표면에다가 나선행 돌기라든지 여기 보면은 케이블 표면 처리 이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나선행 돌기나 우리 골프공처럼 이렇게 딤펄 울룩불룩하게 딤펄 처리하면은 이렇게 딤펄 등으로 케이블 표면을 처리하면은 4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갤로핑은 보면은 높은 풍속의 바람에 대해서 케이블의 특성에 따라서 발생되는 진동 행사, 특히 경사 케이블, 이렇게 사장교 경사 케이블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보면은 기준이 보면은 U의 크리티컬한 요 값이 CND 로디 제곱분의 M 그 사이에 0.5성 루트죠. 이게 VD 이게 한계 풍속입니다. 한계 풍속보다도 설계 풍속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계 풍속인데 요거보다도 커지면은 갤로핑이 발생되지 않는다. 요거는 뭐 시험에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이 외워놓게 바랍니다. 여기는 뭐 C, N, D 이런 거는 다 상수 뭐 원행 이건 주어집니다. N은 우리가 여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2L분의 K 이렇게 많이 씁니다. K 스프링 계수 이거 루트의 N분의 T 그 다음에 고유 진동수죠. 케이블 길이 메타고 T는 장력 설계 속도 이거는 하라 중에 VD가 이제 설계 속도인데 하라중 비제하시는 70m/s를 기준으로 하고 하라중을 제하할 때는 33m/s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볼텍스 세딩은 우리가 와류 진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풍속 상태에서 후면 와류에서 발생되는 진동수 저진폭의 진동 현상인데 여기는 요거를 0.22 요분의 ND 요게 기준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스트롤수 아까 저기는 스크로톤 순이고 이거는 스트롤 이 서로 헷갈리지 않게 해놔야 됩니다. 스트롤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ND는 바로 케이블 고유 진동수고 케이블 직경. 사실은 뭐 레인 윈드 바이브레이션 요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좀 시험에 덜 나오는데 요거는 특히 수치 계산으로 하는 시험 문제도 나왔으니까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대략적으로 요거는 사장교 케이블에서 볼텍스 쉐딩이 발생하는 이 ST 요거를 우리 ST라고 그러는데 스트롤수는 ST가 대략적으로 한 0.1S부터 0.2 사이 요 값이 될 때 볼텍스 쉐딩이 좀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개략적으로 외워놓고요. 지금 0.2니까 조금 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서죠 기준이. 그래서 이 제어 방안은 레인 윈드 바이브레이션은 케이블 표면 처리하여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요. 갤로핑은 케이블 길이 100m 이상인 경우에는 댐퍼, 이 감체기죠. 감체기를 설치하여 안정성 확보를 하고 볼텍스 쉐딩은 우리가 비교적 낮은 풍속대에서 1 내지 2m/s의 바람의 직속 시간이 짧으면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롤 수가 0.1에서 0.2 사이가 아니면은 볼텍스 쉐딩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문항만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 1교시에 10점 문제로도 많이 되고 4교시 1번 문제인데요, 이게. 교량 유지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 이거 안전관리원에서 나오는 그 유지관리 매뉴얼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무여유도, non-redundant member 및 세 가지의 여유도, 리던던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요것처럼 보세요. 이것도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무여유도 부재를 설명을 하고 이 세 가지 여유도에 대해서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파괴 시에 교량의 붕괴를 초과할 수 있는 무여유도 부재, 우리가 non-redundant member를 우리가 이걸 보면은 붕괴 유발 부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fracture critical members, 붕괴 유발 부재,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유도라는 거는 여러 개의 부재가 있는 구조물에서 한 부재가 붕괴될 때 이 부재가 받고 있는 하중이 다른 부재로 재분배될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유도가 있다는 것은 한 부재가 붕괴될 때 손상되지 않는 다른 부재가 추가 하중을 받아줌으로써 구조물의 완전 붕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무여유도 부재란 거는 fracture critical member, 이게 붕괴 유발 부재인데 이 여유도 부재란 거는 힘이 재분배되어 가지고 다른 부재가 파손되더라도 구조물 전체가 붕괴되지 않는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말을 많이 썼지만은 사실은 이 그림으로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줘도 됩니다. 설명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하중경로 여유도, 세 가지 여유도, 하중경로. 일반적으로 이제 하중경로는 보면은 이렇게 부재 박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개 이상, 여기 보면 거드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런 거는 보면 1개 거드라든지 2개 거드 부재물,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만 그려줘도 됩니다. 이렇게. 1개 구조일 때는 보세요. 이 박스가 파괴돼 버리면은 구조물 전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개 구조물일 때도 박스 2개 있다 치더라도 왼쪽에 이게 파괴되면은 왼쪽에 이 부재가 파괴돼 버리면은 오른쪽 이거 1개로는 전혀 구조물 기능을 못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하중경로 여유가 없어가지고 바로 붕괴 유발 부재가 된다. 이런 하중경로로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3개 이상의 거드, 거드죠. 거드에서는 1개가 파손되더라도 나머지가 지탱을 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3개 이상의 거드가 이루어져야 하중경로 여유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간단하게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3개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게 파손돼도 요 2개의 부재가 견뎌주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하중경로 여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중경로 여유도.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여유도 이렇게 말이 많지만 이런 것들 보면은
자, 단순경관, 이경관, 상경관 연속 이걸 봅시다. 이 그림만 그래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단순경관은 이 경관이 파손되면은 전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유도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경관도 한쪽 이게 파손돼 버리면은 왼쪽에 부재가 파손된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요 부재만 가지고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유도가 없다. 적어도 아까 우리가 이 거도도 3개 이상 되듯이 경관도 상경관 연속인데야 예를 들어서 요 측면에 2개가 파손되더라도 그 다음에 안에 중간에 이게 살아남아서 구조물의 전체 구조는 붕괴를 방지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조적인 여유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내적 여유도. 이것도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트, 이거는 볼트의 구조물이다. 볼트. 그 다음에 이거는 용접에 대한 그거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면은 봐요. 볼트는 설사 우리가 이 안전점검 이런 데서 이런 데 균일이 생겨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볼트가 한 2-3개 정도 작용을 안 하더라도 다른 볼트들이 충분히 견뎌주기 때문에 또 볼트도 설계를 할 때 조금 여유를 둬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여유를 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렇게 내적 여유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볼트 구조물로 된 거는 이게 리벳 거더 이렇게 볼트나 리벳으로 돼 있는 이런 거는 내적 여유도가 있다. 그렇지만도 용접은 이렇게 여기 한 군데 균열이 생기면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브리틀 페일러 이렇게 급작스러운 파괴를 일으키죠. 그래서 용접 거더의 균열에서는 내적 여유도가 없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내적 여유도 이렇게 합니다. 요게 25점으로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문제 같은 거는 충분히 평소에 공부를 하면은 맞출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의 뭐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이 답안지를 한번 더 참고로 보시고 이런 뭐 콘크리트 아치의 계획 뭐 이런 사항들은 쭉 제가 답안지를 이렇게 해서 모분 답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